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용기 내 적어봅니다. 이 사연을 누군가가 듣고 적어도 저처럼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외동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많은 걸 물려받았고 지금 제 명의로 된 부동산도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제 재산이 저를 지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늘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심했죠? 자격지심도 많았고요.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동네에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말 들으면 점점 더 작아지는 거. 내가 정말 그렇게 불쌍한가 싶고 제가 딱 그런 애였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옛날 가부장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말 안 하시고 밥 먹어라, 숙제해라, 자라. 그러고는 아침에 일 나가시고 묵묵하고 성실한 옛날 아버지 그 자체셨죠. 전 항상 외로웠어요. 홀아버지랑 단둘이 산다고 받는 동정의 시선도 버거웠지만 자랄수록 그 부재를 스스로 크게 느끼니까 마음이 늘 공허하더라고요. 그때 잠시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 제가 숫자에도 약하고 일머리도 없고 하니까 사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난 매번 실수하고 부족한데 이 사람은 잘 도와주고 그러다가 멋대가리 없이 대뜸 결혼하지 않은데 거기 홀랑 넘어간 거죠. 다방에서 커피 몇 번 마시고 바로 결혼했어요. 아버지께 인사 갔을 때 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그래 해라. 그게 전부였죠. 모든 게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까요. 제 남편은 참 애매한 사람이더라고요. 큰 고민 없이 결혼한 걸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무능하다고 하긴 뭔가 애매하고 똑똑하다고 하긴 한없이 부족하고 근데 눈치는 빨라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잘 살아남았던 거겠죠? 적당한 여자 골라서 대강 구워 삶아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요. 겉보기엔 조용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인데 남편은 은근히 저를 조금씩 얕잡아 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심한 말투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다 저를 아래로 깔고 보는 태도였더라고요. 아니 숫자도 약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래. 넌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잖아. 그냥 조용히 나 믿고 있어. 그게 제일 편한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죠. 나 대신 날 챙겨주는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외롭지도 않았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절 보호해준다고 여겼었죠.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던 남편은 자연스럽게 경제권도 가져갔고 전 그걸 별 의심 없이 맡겼어요. 무슨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어쩌다가 물어보면 꼭 한마디가 따라왔어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괜히 혼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그렇게 몇 년을 넘겼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좀 크고 가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지겹다. 이럴 거면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럴 땐 덜컥 겁부터 났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절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은 날은 평소보다 더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반찬도 다양하게 해놓고 옷도 다리미로 곱게 다려 걸어두곤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방어였던 것 같아요.
늘 위축되어 있던 저를 숨막히게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강력한 남편의 지원군이 있었죠. 짐작가시죠? 네, 저희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요, 딱 그 말로 사람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손찌검을 하진 않지만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분위기 하나로 사람을 눌러요. 처음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근데요, 가끔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까지 꺼내셨어요. 쟤는 지 애비 닮았나봐. 말하는 꼬락서니가 딱 그 양반이더라. 있는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보살핌을 못 받은 거지. 호랩이랑 살아서 그래. 애미 없이 자라가지고. 돈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거, 그거 딱 그 사돈어른 두고 하는 말이지. 호랍이라 그런가? 촌스럽고 멋도 없고 맨날 땀 뻘뻘 흘리며 농사나 지어댄다는데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돈 어디다 쓰는지 몰라. 돈 있으면 뭐하니? 누가 보면 거지꼴이야. 센스가 있어야지, 센스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뛴다기보다 펄펄 뛰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깊이 배웠어요. 애미 없이 자란 티. 저한텐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이었죠. 엄마 없이 자라서 안 됐다. 불쌍한 애야, 불쌍한 애. 그 말이 누적되면요, 진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작게 느껴요. 난 원래 뭔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가 보다. 시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찔러댈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파서요. 여느 날처럼 어머니 댁에 들렸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다가 정말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저는 큰맘 먹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어머님 말씀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앞만 보며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죠. 왜? 뭘? 아니, 우리 아버지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해서. 뭐가 너무해? 제 입장에선 정말 최선을 다한 항변이었어요. 늘 찍소리 못하고 듣고만 있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해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더라고요. 말해봐. 뭐가 너무한데? 넌 왜 그렇게 매번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애매하게 흐리냐? 정말 심장이 덜컥했어요.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툭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뭐? 돈 있어도 쓰실 줄 모른다는 게 뭐 나쁜 말이야? 팩트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시야도 막 좁아지는 것 같고 숨도 차고. 그때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장인어른 좀 창피할 때 있어. 촌스러워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구만. 그 후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쓱쓱 스쳐가는 창밖 풍경만 보는데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내 아버지를, 자기 장인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럴 거면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롭다고 아무나 손 내민다고 붙잡지 말걸. 네, 저희 아버지 말수 적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누가 보기에 촌스러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아버지예요. 어릴 땐 밥 먹어라, 숙제해라, 잘 자라 그 말이 전부였지만 전 그 말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서 그걸 맞장구 치는 남편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무너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 중 하나가 입을 열면 어쩐지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정말 무서운 감정이에요.
제가 멍하니 있거나 대답을 잘 못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점점 더 폭언의 수위를 높였어요. 나중에는 모자란 년이라고 욕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애미야, 지영이네 가서 인간도장 챙겨와라. 걔 친정가 있으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 처음엔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이냐고 되물어봤다가는 또 한바탕 호통을 들을 게 뻔했죠. 하지만 동서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들어가서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니 저는 어쩐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휘말렸다가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더라고요. 인감이요? 왜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곧바로 딱 말을 잘랐어요.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묻니? 할 일이 있으니 하는 말이지. 지영이한테 알릴 필요는 없고 그냥 너무 오래 끌면 복잡해지니까 갔다 오면 된다. 지영이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걔는 몰라도 돼.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직감이랄까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인감도장이라는 거 세상 물정의 어두운 저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손댔다가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부터 들었죠. 저 동서한테 그냥 말씀하시지. 야!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말이 많아! 호된 호통이 날아와서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그치만 어머니, 동서 지금 서방님도 없이 한국에 혼자 있는데 혼자 무슨 문제 생기면 아우 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굴어대. 사람 참 피곤하게 한다. 누가 도둑질해오라니? 그거 우리 준재랑 다 얘기 끝난 거야. 지영이가 한국에 혼자 있는 게 중요해? 내 아들이 동남아에서 사업한다고 뼈 빠지게 일하니까 내가 정리 좀 하려고 그런 거고. 준재가 내 아들이 허락했다잖아. 너 정말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재주 있다? 어? 꼭 시모를 도둑으로 만들어야 네 속이 시원해?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저는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죄송하다고 시키는 대로 해오겠다고 그저 고개만 조아렸죠.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듣기 싫어서 얼른 고개를 끄덕인 거였습니다. 또 그 입에서 나를 상처 입히는 무시무시한 말이 더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동시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희 서방님은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동서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동서가 초등학생 남매를 돌보다 보면 주말엔 늘 기운이 빠진다고 2시간 거리의 친정에 가 있곤 했어요. 그러니 그 집은 다음 날까지 비어있을 예정이었죠.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 꺼진 그 집에 들어가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신발을 벗는데도 다리가 풀릴 것 같더라고요. 집이 비어있긴 해도 소심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 문을 살금살금 닫고 안방 쪽으로 향했죠. 어머니가 귀뜸해준 장소, 그러니까 동서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지만 제가 재주가 없는지 인감도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번호키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릴 것 같았지만 일단 황급히 아무 옷장이나 열고 그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죠.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 알지? 갑자기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전 입을 막고 컴컴한 붙박이장 구석에 더 깊이 틀어박혔어요. 큰일 났다. 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는 자리에 숨어서 동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문이라도 벌컥 열면 그대로 들킬 게 분명한 위치였으니까요. 장롱 안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좁고 답답했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동서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찾는 소리, 응응 하면서 상대방 말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처음엔 대화의 내용을 귀담아 들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들키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서의 한마디가 갑자기 제 귀를 파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꼴의 남편이라고 김진숙 편 드는 거야? 김진숙, 그거 제 이름이에요.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 남편? 오빠, 설마 와이프 걱정해주는 거야? 김진숙이를? 그거 완전 호구잖아. 어머니랑 오빠가 개무시해도 찍소리 못하는 등신 호구. 이제 와서 왜 그동안 야금야금 뜯어먹을 때는 걱정 안 하다가 큰 거 손대려니까 겁나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동서와 통화하는 남자, 오빠라고 부르는 그 상대방은 제 남편이었거든요. 웃기셔, 김정태씨. 와이프 바보 천치라고 매번 갈라선다 하더니. 됐고, 하던 일이나 잘해요. 평창 쪽에 그 있다면서. 그거랑 그 위쪽 땅이랑 빼먹고 나서 이혼할 거라며. 집은 나눠먹기로 한 거 잊지 말고 나 기대한다. 드르륵 서랍 여닫히는 소리와 함께 전화하는 목소리가 멀어졌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암흑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황상 평창 일대에 있는 제 명의 부동산을 말하는 듯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동서와 남편이 한편이 돼서 내 재산을 갈취하려는 걸까? 그러고 나면 이혼하려고? 심각한 작당 모의는 어느새 마무리되고 동서는 남편에게 아니, 나 잠깐 집에 들렀어. 알잖아, 우리 애들 까탈스러운 거.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다시 집까지 나 혼자 왔다. 이제 또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우, 미친 짓이다. 어쩌고 하며 잡담을 나누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서가 아이들의 물건을 챙겨 다시 나간 후에 전 옷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전 거의 기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어머니가 부탁한 도장을 안 챙겼다는 게 생각났지만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쉴 새 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입에서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들은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같은 말만 수십 번 되뇌면서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굴더군요. 늘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서 손만 까딱까딱 물 가져와라, 과일 없냐, 이것밖에 없냐, 말끝마다 짜증에다 시선은 TV 속에 고정돼 있고 저는 말할 기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 어디 갔었어? 왜? 어디 갔는지 궁금해? 무슨 여자가 애교도 없고 20만 있네. 건방지긴. 묻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동서와 무슨 이야기했냐 하고 불쑥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하죠?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그동안 단 한 번도 결혼 생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놀라실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칠 텐데 하고 참고 또 참았던 날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말도 잊지 못하고 엉엉 목 놓아 오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곧장 됐다, 내가 가마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내가 간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프던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려면 2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진 정말로 그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진수가. 현관에 서 있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터지는 눈물을 추르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어요. 커다랗게 태산 같던 어깨도 지금은 구부정해지고 시골볕에 그 그을린 얼굴은 까무잡잡하지만 기미와 검버섯이 올라와 있었죠.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제 속내를 털어놓기 전에 한참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서방이 뭐라 하더냐? 아니면 시어미가 구박해? 말해봐라.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절 살피셨고 전 결국 아버지께 차를 내어드리고 펑펑 울면서 지금껏 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요. 장롱 안에서 들었던 말들, 시어머니가 시킨 일, 동서와 남편이 공모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신 이후 계속 눈치 보며 살았던 제 마음까지. 모든 말을 마치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참 말없이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셨을 땐 갑자기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버지는 내가 잘 살길 바라셨을 텐데. 그래, 네가 이 지경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다 내 잘못이다 하시며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원래부터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 아니세요. 서울 생활 복잡하기만 하고 편하게 농사 짓고 사는 게 꿈이라고 귀농하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 일찌감치 귀농하셨으니까 저희 시가에서는 저희 아버지 농사 짓는 모습만 보셨겠죠. 어머님도 남편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교육계에 몸담았다 그런 말을 해도 딱히 체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결혼식 할 때도 아버지가 검소하게 하라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말대로 그 후줄근한 옷 입고 다니고 돈 쓸 줄 모른다는 저희 아버지는 한때 강단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법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것도 꽤나 이름 있는 분이셨죠. 그날 저녁 전 오랜만에 아버지의 날카롭고 냉정한 모습을 봤어요. 푸근한 농사꾼이셨던 아버지가 제 결혼 생활을 들으시고선 완전히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준비하자. 도와줄 사람 붙여줄게. 김이 솟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갑자기 가슴이 울컥 벅차올랐어요. 애비가 일만 하느라 네 속 썩는 것도 몰랐네. 그동안 힘든 거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자식을 돈으로 키우는 것도 아닌데 내 너무 무심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겠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펑펑 우는 저를 꽉 안으시더니 미안하다 수가, 미안하다 하고 거듭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아득한 먼 기억 속에서 제가 아주 어렸던 아기일 때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를 워낙 모자란 사람으로 여겼던 탓인지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증거를 모으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았답니다. 저를 무시하고 까내리는 행동이야 숨쉬듯 했었으니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파일만 해도 자료가 차고 넘쳤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답니다. 제가 지나치게 긴장할 때면 정신이 멍해져서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느냐고 모진 꾸지람을 듣곤 했어요. 하지만 그거 아시죠?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몰아세우면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 생활 능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무렵에 스마트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님께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끔 설정을 맞춰놓기도 하고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촬영을 해두기도 했었죠. 그날 동서집에 무단 침입했던 날은 특히 더 신경 썼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한 인감을 찾지 못할까봐, 그래서 한번 구박받을까봐 덜컥 겁부터 났던 거죠. 너무 긴장했던 저는 동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녹화 버튼을 눌렀었어요. 맞습니다. 그 파일의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던 거예요. 며칠 후에 아버지는 절 데리고 시외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향하셨어요. 예전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분은 지금도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라고 한다. 아주 칼같이 정확하신 분이지.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긴장도 됐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저랑은 거리가 먼 단어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그분이 제 핸드폰을 건네받아 녹취 파일을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거 재판 열리자마자 끝나겠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갑자기 가슴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목소리, 제 존재가 갑자기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 변호사님은 그들이 무슨 법을 어겼고 무엇이 명백한 범죄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사문서 위조 미수, 공동 모의, 횡령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시어머니의 인감도장 심부름에 대해서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시켰을까? 왜 굳이 그 시점이었을까? 점점 이해가 됐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 네 분이 있었더라고요. 표면상으론 늘 붙어다니며 돈독한 척했지만 실은 속으론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가 뭘 좀 번다고 요즘 나한테 말도 툭툭해. 예전에도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쯤이 갈등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둘은 원래 저를 중심으로 벌어진 돈 문제에서 함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서가 자기 몫을 더 빼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였어요. 어머니가 동서 몰래 도장을 빼오려 한 건 제 손을 빌려 자기 편이었던 동서의 돈까지 슬쩍 하려던 거였죠. 노인네 욕심이 얼마나 그득그득한지 그 와중에 제 남편에겐 일절 비밀로 하고 말입니다. 제가 통쾌하게 판을 엎어버린 날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매년 그렇듯 동서는 한껏 꾸민 얼굴로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왔고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살랑살랑 어린이처럼 굴고 있었어요. 저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넌 뭐 하나라도 안 챙겨왔니? 너무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말, 예전 같았으면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준비할게요 했겠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생일 축하 노래 들으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그러곤 핸드폰을 켰어요. 얘야, 이게 뭐냐? 어머니는 좀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사진 슬라이드 영상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근데 다음 장면, 제가 준비한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말없이 모든 내용을 다 보여줬어요. 나를 면박주고 무시하던 그들의 말들, 그 사람들끼리 서로를 헐뜯는 적나라한 모습까지도요. 마지막에 제가 동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동서는 거의 까무라치더라고요. 행여 저 혼자 무단 침입을 의심을 살까봐 바로 뒷장면은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는 장면도 삽입했죠. 비밀번호 다 알려줬더니 그런 집 가서 도장 하나 챙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순간 동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딸깍하고 떨어졌습니다. 동서가 놀란 눈으로 시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지금 저 무슨 소리예요? 제 인감도장 훔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나야말로 해명을 들어야겠다. 니들 미쳤니? 어?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멍청한 남자 같으니라고. 케이크초는 다 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젓가락을 식당 테이블 위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제게 쏟아지더라고요. 좋은 날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생일상 받는 네 시어머니가 그리 싫든? 날 들어 엿이라도 먹으란 거니? 왜요? 어머님 생신상 축하 영상이잖아요.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제 달라진 태도가 보이는지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차려진 생일상이니까 영상도 제 취향대로 준비한 것뿐인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만해! 됐잖아! 왜 이래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뺏으려 들더라고요. 되긴 뭘 돼요? 아직 하이라이트도 안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닫고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녹취록 전체, 증거 자료, 그리고 고소장 사본이에요. 순간 자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동서는 뚫어져라 봉투를 바라봤고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입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각자 길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돌아섰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시끄럽긴 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생일상이 엎어진 뒤로 시댁 식구들은 잠잠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던진 폭탄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첫 고소장이 접수됐고 동서네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쪽 볼 일 없어요. 재판에서 보죠. 그러자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걸어오는데 도저히 응답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언니, 나 진짜 그럴 일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고 난 진짜 언니 편이었단 말이야. 고소장에 내 이름만 좀 빼주면 안 돼요? 제 편이라. 내 재산을 훔치려 했던 사람이요? 제가 대답 대신 픽 웃자 동서는 기분이 상한 듯 했어요. 처음에 납작 엎드려 기던 땐 언제고 금세 말투가 사납게 바뀌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갑자기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다시 비굴해지기도 하고 아니야. 흥분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우리 아기도 있고 이거 진짜 끝까지 가면 나 진짜 안 돼. 제발 언니 도와줘요. 제발. 통화기 너머로 울음이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감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난 어릴 때부터 누구 하나도 내 편 없었어. 결혼을 하면 내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 셋은 껍데기만 가족이지 남보다 더하더라? 알아서 처리하세요. 감옥에 가든 뭘 하든. 그리고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에게서 다시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연락할 일은 없겠죠. 남편은요, 처음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문 앞에 발소리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수가, 나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남편은 술에 쩔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울고불고 그렇게 온갖 진상추태를 다 부리다가 어느 날은 문 앞에 손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예쁜 글씨도 아니고 종이도 꾸민 것도 아닌 낡은 대학노트 한 장에 처음부터 이런 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날 하필 장롱 속에 네가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응? 웃기시네. 물론 한껏 비웃어줬죠. 박박 찢어진 편지는 우편함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락은 계속 왔어요. 이메일, 문자, 택배 안쪽에 끼워놓은 쪽지까지. 대체 어떻게 소문이 난 거야? 나 직장에서도 잘렸어, 여보. 나 좀 품어줘. 나도 벌 받아야 한다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네가 날 봐줬으면. 남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최대한 불쌍한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나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저는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물 한 컵 따라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틈으로 제 얼굴을 보자 순식간에 울상이 됐어요. 제발, 나 진짜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건 알아. 근데 넌 나 알잖아.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그 인간 면상에 그대로 퍼부었어요. 촌스러워서 쪽팔리네. 같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무슨... 찬물이 뺨이며 셔츠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사람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없는 것 같고 뭐라 그럴 때 넌 나 지켜준 적 한 번도 없었지? 우리 아버지 촌스럽다는 말 나왔을 땐 심지어 대놓고 너 그랬잖아. 솔직히 틀린 말 아니라고? 법대 나오신 줄은 몰랐어. 미친 인간아. 법대 나온 거 알았으면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늘 사람 무시하고 조롱하고 옷차림으로 끝 따지는 속물인 거 빤히 보이네. 여보, 엄마가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부정해. 그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바보야? 팔푼이 아니야? 넌 한 번도 날 막아준 적 없었어.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그저 눈치만 보다가 같이 웃던 사람이야. 남편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입을 가리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나 진짜 미쳤었어. 다시 기회 한 번만 주면 나... 꺼져. 저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남자 저를 차마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제 결심은 정말 확고했어요. 그 어떤 말도 저를 흔들진 못했어요. 이제 그 가족에서 벗어나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일 만큼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요청을 해왔어요. 다 늙어 집안 시끄러우니 나무새스럽고 스트레스다 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어쩌죠? 전 이제 와서 그만둘 마음 같은 거 없는데. 그리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사문서 위조만으로도 이미 범죄의 스케일이 컸으니까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을 때 저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어요.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지만 변한 건 없더라고요. 단지 그 화장이 좀 꼴사납게 떴고 말투가 더 떨릴 뿐. 너무 모질지 않니? 늙은 사람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해?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사람 무섭게 컸네. 그 말에 제 옆에 있던 아버지 친구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요. 그 늙은 사람이 그동안 뭘 해오셨는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꼬드겨서 이 지경을 만들어? 저요. 김 변호사님은 웃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 부탁받은 변호사입니다. 참, 그거 아세요? 어머님 사돈 되는 사람 지금 아주 화가 났거든요. 어중간히 합의 같은 거 보겠다고 일 키우지 마시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결백, 무죄 그런 거 그쪽은 해당 없어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어머님은 한참 우두커니 서서 뭐라고 중얼거리다 제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 보고 눈물 흘렸을 거다. 그 말에 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런 취급당하게 안 놔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획 돌린 채 차로 들어가 버렸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 말에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쉬워도 너무 쉬워. 이건 뭐 판짜는 게 민망할 정도예요. 김 변호사님은 재판만 도와주신 게 아니었어요. 저와 아버지 사이에 단단한 애정의 끈을 도로 이으신 분이시기도 했어요. 네 아버지가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딸 얘기만 나오면 밥 먹다 말고 눈시울 붉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요? 왜요?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애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참고 넘기더라고. 그걸 바보같이 몰랐다고. 애비가 돼가지고선. 김 변호사님이 전한 그 따스한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김 변호사님은 두서없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는 저를 빤히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숙 씨 잘 들으세요. 이제부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게 아버지 힘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재판이 끝나던 날 저는 후련한 기분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재판에 영향 줄까 염려된다고 연락도 잘 안 하시던 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꽉 안아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딸아, 수가,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마라. 애비한테도 불만 있으면 막 털어놔. 아버지는 왜 그래요? 하고 대들어도 돼. 알겠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마음에 담겨있던 오래된 슬픔을, 깊은 외로움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버텨야 사라진다고요. 그 말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계속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겁니다. 비로소 제 자리에 선 기분이에요. 경기도 광명에 살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